다음은 이제 개항기를 다루고 있는 연구, 그리고 상업을 다루고 있는 연구와 이제 기타 부분이라고 했죠. 그 기생으로 대표되는 기타 연구들을 살펴보면 평양은 고구려 시기의 도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려, 조선을 지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평양이라는 도시는 여러 이 외국인들도 한 번쯤 방문하고 싶었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네럴 셔먼호도 사실은 이 평양 대동강을 따라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 개항기에. 그래서 평양도 굉장히 이 한반도에서 중요한 도시였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조선의 도읍이 한양으로 지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평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의 중심지가 평양에서 경성으로 바뀌다 보니 평양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연스럽게 평양의 이미지를 이제 상업도시라는 이미지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생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도 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안도 감사는 이 되게 뭐 무엇과 또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도 나온 것처럼 평양이란 공간 자체, 그리고 평안도 자체가 물자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여가 시설도 굉장히 많은 공간이 이제 조선시대 때는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양이 외국인들에게 개방된 시점이 사실은 청일전쟁 때인데요. 이 청일전쟁은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청일전쟁은 청나라랑 일본이 싸운 전쟁이지만 주요 전장은 조선에서도 평양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러일전쟁 때도 그렇고요. 청일전쟁 때도 굉장히 전쟁의 아픔을 가진 이 공간으로 사실 일제시대 때 묘사가 되는데요. 이때 청일전쟁 때 이 전쟁을 피해 이 여러 조선인들이 피난을 가잖아요. 그 피난 간 빈 집에 일본인 상인들이 군대를 상대로 상업을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일본인들이 평양에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또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넘어와서도 이 평양의 이미지는 상업도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899년쯤에는 어떠한 이 사실 법적 조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이 개시장이 되고, 개시장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고, 일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청나라 상인들도 들어와서 이제 물건을 파는 그런 하나의 개항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이 평양은 개항장 연구와 더불어 이 상업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항, 그리고 상업에 대한 연구 또한 사실 이 일제시대와 근대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주로 경제 중에서도 이제 역사를 다루시는 분들과 사회사 연구자들이 이러한 분석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근대의 평양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남아있는 기생의 연구가 기타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타 부분에 포함된 다른 연구는 사실 불교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편밖에 없어서 여기 담지는 않았는데, 여러 이제 기독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설립된 가운데서도 평양에 불교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하나의 연구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기생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평양 안에 일본인들이 관광을 오게 되면 늘 마지막 코스가 기생 학교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팜플렛을 보면 기생들 얼굴이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을 왜 실었는지 아직 이게 명확하게 밝힌 학자는 없지만, 기생 학교라는 것이 굉장히 일본인들한테는 생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기생과 게이샤는 다른 존재다라는 점을 이제 명확하게 적어놓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문학 작품에 기생들이 등장하고요. 그러다 보니 평양 이꼬르 기생이라는 하나의 그 표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작품으로 한 여러 팜플렛들 중에는요, 대동강의 이 뱃놀이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대동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기생이 뱃놀이를 하는 장면 자체가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에게 굉장히 평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롯데월드 타워 하면 딱 서울, 강남, 잠실을 떠올리듯이 기생하면 평양을 떠올리는 건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 모두 이제 근대 시기에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당시 기생에 대한 표상을 역사적 그리고 당시 담론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기생,
예술 등등으로 이제 연구화되어 이제 논문으로 진행된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타 연구까지를 이제 저희가 평양의 역사적 로컬리티라고 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살펴본 이 평양 연구에 대해서 제 스스로 한번 이 회고와 이 전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 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1970년대에서 22년까지 이 평양 연구의 동향을 이제 수량적으로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별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다만 이제 저는 평양 연구가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연구 방법들이 많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조선시대 상관할 거 없이 굉장히 촘촘한 연구를 진행해서 평양에 대한 이 역사성을 담보를 한 상태에서 공간 연구를 진행해야 후에 언젠가 남북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서울에 있는 아니면 한반도에 있는 여러 학자들이 이만큼 노력했다라는 점을 이러한 교류의 하나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사실 김정은 시기에 이 도시 연구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량적 연구 중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분석되지 않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도시 문화인데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북한에서 특권층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들의 상업 활동은 어떤지, 주거 환경은 어떠한지, 그리고 당장 김정은 시기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평양의 도시 모습을 당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원래 평양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정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평양에서 이탈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이러한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진 자료, 지도 자료, 그리고 매체 자료를 통해서 이런 미시적인 것들을 분석해 나가야지 조금 더 이런 냉전 상황 속에서 북한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기관, 그리고 향후 평양을 연구할 수 있는 여러 이 대학들이 이제 이러한 기반이 되어서 연구자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담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이 평양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